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목 점검은 한번 하셔야 돼요. 과연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가게나 중소기업 쪽에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 가계가 어렵죠.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 40만 원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도 올랐죠. 경기도 나빠지죠. 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42%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네.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42% 중소기업이 이자도 못 갚는다. 거의 반반이네요. 예. 42면. 그래서 아마 가계 중소기업은 내년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텐데요. 예, 그런데 뭐 가계가 한 번에 부실이 한 번에 터지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뭐 그렇게 큰 금융회사에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97년에 외환위기 때는 한 기업이 뭐 수조 원씩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교수님, 그 아까 원리금 상환 비율 40%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보통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좀 적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 수준은 없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건 없어요. 예, 그런데 미국 가계는요 9% 10%밖에 안 돼요. 진짜요? 예. 오. 예, 미국 가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나라 가계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요.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한 6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배 정도, 2.2배 정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가계는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예, 우리 가계는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생활인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더 부담이 커질 테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못하는, 또 이런 정보들 뭐 무역 적자 경상수지가 계속 누적된다고 한다고 하면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긴 한데, 예. 따지고 들어가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가계 부채는 쉽게는 해결 안 될 것 그건 안 같습니다. 되고요. 그게 주택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부분?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구나. 예, 가계가 집값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문제는 그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은 또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투자한 분들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참 자본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죠. 예, 그러나 저는 일부는 뭐 이제 20, 30대가 돈 빌려가지고 많이 집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금리를 조금 낮춰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집 살려고 돈 빌리면은 그 원리금 상환 균등 분할이거든요. 네. 이자는 받더라도 원금 상환은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정책 당국이 고려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충격도 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77%가 실물자산이고요. 그중에 73%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소비 심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제 이런 뭐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다,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그 지정학적인 이슈를 봐도요, 지금 계속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미중 경쟁은 앞으로 최소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국이 그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50년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투자하지, 한국은 한 30년, 50년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미중 패권 전쟁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그동안 무역 전쟁을 하죠. 기술 전쟁으로 하고요. 뭐 금융 전쟁으로 할 수 있고, 일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죠. 그만큼 패권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더 견제하죠.
그러니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1%였어요. 근데 계속 축소되고 그게 앞으로 아마 2029년 30년 가면 22% 정도로 축소될 거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24% 안팎인데요. 미국이 축소된 만큼 지금 그동안 늘어났다가 중국이고요. 저는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미국 비중 올라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 특히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1%였는데요. 올해 지금 19%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아세안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아세안 시장이 더 나을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데요. 2000년에 미국이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주가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 이런 나라 주식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앞으로 10년은 저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저는 시간을 두고 달러 가치가 지금 30% 가대평가됐는데 내년부터 최소한 2, 3년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는 미국 주식 사더라도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뭐 손실을 많이 보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상승률이 별로일 것이다. 저는 뭐 지금부터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 환차손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환차손 그걸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예, 그분이 지난번에 그 통화정책 결정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자산 관리도 한번 해봤다. 자산운용도 해봤다. 예, 그런데 나중에 뭐 그런 비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그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슈에 너무 압도돼서 그 좀 뭐 미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작은 범위에서의 투자 그 판단에서는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짓눌러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저는 뭐 거대한 추세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트렌드가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세게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기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책도 읽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 그래도 미국이지 하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백인과 뭐 아시아인들의 앞으로의 그 인종 문제 약간 왜냐면 아시아가 대두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시아로 또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되게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뭐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추세는 아시아 쪽이다. 아시아 쪽이다. 예. 교수님 그 책에서 한 2024년 정도에 3,000선 정도를 얘기를 예. 하셨는데 요 의견에는 좀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2024년. 제가 저 명목 GDP로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하면요. 올해 3,090 정도 되거든요. 올해 3,090. 적정 주가가요. 어. 이론적인 적정 주가가. 네. 예, 그런데 뭐 3,300 넘었을 때 3,000 이야기하고 그때 2,700 뭐 제가 2,200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는 다 4,000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2,150, 2,002 상태에서 3,000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먼 길 같죠. 네.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추세. 근데 이게 당장 제가 내년에 온다는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을 두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주가는 다시 3,000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3,300을 넘는 대세 상승장은 언제 올까요? 예, 저는 뭐 그거는 2, 3년 뭐 한 3년 후쯤이라고 생각되는데. 2025년 이후. 예, 예. 그 정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3,000이나 뭐 3,300이 됐든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지수의 한 20%, 25%가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는 지수 투자와 삼성전자 투자를 만약에 많이 비교들 하시잖아요. 예.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기수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죠. 예. 그런가요? 예. 물론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의 20%, 25%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차별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700개 종목이 좀 넘죠. 예, 그런데 차별화 시대니까 어려운 기업들은 못 오를 거라는 거죠. 아, 거기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뭐 200이 됐든 700이 됐든 그 안에는 1등과 700등이 있는 건데 얘네가 더 간다는 그럼 거죠? 오를 때는 1등이 더 오르고요. 어. 700등짜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안 되면 만약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200을 사시자, ETF를 사시자. 아, 섞어서 예. 한 반반 정도. 뭐 6대4 정도로 ETF, 뭐 삼성전자 두 개를 사신다면은 6이 지수인가요? 예, 지수로. 아, 예. 그렇게 해서 6대4 정도로. 예. 교수님, 그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많은데요. 예. 그 물린 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죠. 음. 지난번에 어떤 건물 그 회사 강의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지금 손에 엄청 보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목 점검은 한번 하셔야 돼요. 종목 점검. 예, 과연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그런 종목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주가가 저평가에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00 주가 지수가 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는데요. 사실 그때 주식시장을 떠나셔야죠.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형에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을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좀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